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는 25일 북한군 창건 85주년을 맞아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해 그 어떤 특단의 선택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며 군사 도발의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서도 노골적인 대남 선전 성동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외무성을 통해 잇따라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즉시 대응할 준비를 끝내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수역에 배치하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닉슨의 미치광이 니련을 숭배하면서 아무 앞에서나 힘자랑을 하려둘 것이 아니라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는다는 조선 속담을 똑바로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은 또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백서를 발표하며 나흘째 노골적인 대남 선전 선동을 펼쳤습니다. 북한은 백서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남북 관계를 송두리째 결단냈고 보수 세력이 이를 다음 정권에 이어가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6일 미 상원을 상대로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비공개로 브리핑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북한이 곧 도발을 할 거란 예상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 날짜로 25일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최종적으로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고 밝힌 백악관. We have an armada going towards the peninsula. That's a fact. It happened. It is happening, rather. 한반도 인근에서 칼빈 스노는 북한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와 훈련까지 할 계획으로 도착 예정 날짜는 오는 25일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북한 도발과 관련해 25일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도발적 언행과 또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 또다시 도발을. 중국 언론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오는 25일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탐지해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 정찰기를 오키나와 공군기지로 추가 배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는 25일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이 감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동계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월에 종료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한 4월 25일 날 인민군 창건일이라고 해서 기념. 최근 미국은 대북 군사 옵션까지 언급하고 중국은 각종 제재 조치를 꺼내들며 북한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이었던 지난 15일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북한 주민 7명이 국경 경비대원을 제압하고 탈북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김일성의 생일이자 특별 경비 주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국경 경비대와 사법기관들이 초비상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백악관이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수천 년간 독립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수천 년간 독립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일단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한국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실제 두 정상 간 사이에 오갔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와의 인터뷰에서 르펜이 국경 문제에 대해 가장 강경하고 현재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가장 강경하다며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어젯밤 서울과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불이 나 상가와 주택이 타버리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예산에선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끊임없이 연기가 새어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집기류들은 까맣게 타버렸고 건물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서울 예관동의 한 아크릴 작업장에서 불이 나 약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크릴 절단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전북 익산시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안에 있던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예산군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크게 치솟은 불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불은 화재 발생 6시간 만인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완전히 꺼졌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어제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여성의 부패한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었는데요. 경찰이 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을 체포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로 붙잡힌 채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대전의 한 주택가.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손에 여행용 가방을 끌고 유유히 걸어갑니다. 갑자기 그물로 된 울타리를 밟고 가방을 옮기더니 그대로 가방을 놓고 사라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방을 열자 안에는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50대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빨간색 계통의 니트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검게 부패가 된 것을 검게 옮기도 착각을 한 겁니다. 이 영상 속 남성으로 추정되는 48살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어젯밤 9시쯤. 목격자의 진술과 CCTV 화면을 확인한 경찰이 자택 인근에서 이 씨를 체포한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붙잡혀 조사가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지난해 10월 MBN은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 직전 북측에 이를 물어봤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해 전해드렸는데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6개월이 지난 지금 바로 이 문건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연 북한과 미리 협의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걸 입증할 증거는 송민순 전 장관이 직접 봤다는 대통령에게 건네진 쪽지입니다. 오늘은 이 쪽지를 집중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최중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 보도에 나온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측이 보낸 입장이라며 공개한 문건입니다. 남측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 위반이라며 남측이 진심으로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적혀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문건만 봐도 우리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북측에 물어봤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부인할 것이냐는 취지로 되물었습니다. 기권을 결정했는데 북한에 통보는 왜 하고 그다음에 기권에 대한 결정을 북한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측의 의사를 물어보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우리가 칼끝을 쥐고 잡고 앉아서 남북 대화가 될 수는 없어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TV토론 등에서 자신의 주장을 부인해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주적 논란에 이어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까지 이어지자 다른 대선 후보들이 문 후보에게 맹공을 가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북한 주적 논란에 이어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문건 공개 부분을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에게 안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분, 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건 공개 파문에 대해 색깔론이 아닌 지도자의 정직성 문제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는 문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금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힘을 보탰습니다. 말 바꾸기가 진짜 적폐 세력이라며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자꾸 말이 바뀌는데요. 대선 후보의 정직성, 거짓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지금. 반면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치권 공방에 실망스럽다며 색깔론을 그만두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수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당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미 결정돼 있었고 송 전 장관의 주장은 제2의 북풍 공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민순 쪽지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제2의 북풍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LNL과 같은 제2의 북풍 공작, 그것으로 선거를 이렇게 또 좌우하려는 그런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북풍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면 자료는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송 전 장관의 쪽지를 실체 없는 메모라고 반박하고 이르면 다음 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송 전 장관의 처신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와서 또 그 남북 간에 오갔던 저런 자료와 기록들 다 공개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놈의 남북 대화 못한다고 봅니다. 그간 발목을 잡아온 안보관 문제를 정면 돌파해 선거 때마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북풍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또 다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죠. 김 전 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공연히 안보 장사에 휘말려 고생한다면서도 지금은 언론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당시 유엔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북측의 의견을 물어본 당사자로 지목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하지만 김 전 원장은 그런 일은 없다며 우리가 인권 결의안에 어떤 입장이든 현재 너무 좋은 남북 관계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은 보낸 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시 이 문제에 아무 관심도 없었고 공연히 안보 장사에 휘말려 고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은 김 전 원장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MBN 측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지금은 제가 언론에 나설 시기가 아닙니다란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또 당시 해당 문건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지목된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그럼 오늘 각 대선 후보들의 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인 오늘 후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첫 주말 유세 지역을 부산, 울산, 경남으로 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보다 하루 늦게 같은 지역을 찾는 건데 거리 유세로 유권자들과 스킨십하며 안풍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충청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다시 상경해 대규모 유세를 벌입니다. 홍 후보 측은 지지자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서울 대첩에서 흩어진 보수 민심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째 영남권 공략에 집중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부산과 창원을 거쳐 오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합니다. 안 후보는 지난해 노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이후 거의 1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는데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 보수의 심장 TK로 향합니다. 경북 청송과 의성, 군위에 이어 고향인 대구로 이동하며 민심 1번지인 전통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진보의 텃밭 호남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전남 순천에서 유세를 시작하는 심 후보는 구례 친환경 채소단지와 지역 축제를 둘러본 뒤 광주에서 표심 잡기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문 후보가 조문을 간 이후 유가족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태윤 기자가 직접 만나서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조문 이후 온라인은 사고를 둘러싸고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문 후보 지지자 일부가 유족과 고인을 비난하자 유족들이 반발하며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가족회의까지 거쳐 조문을 거절했는데도 경호원을 대동한 채 강제로 빈소를 찾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분명히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온 거는 그것이 팩트고 이 사람이 경호원 10명 정도를 대동하고 와서 강제로 이제 조문을 하고 갔는데 제대로 된 위로조차 하지 않아 가족들의 분노가 더 커졌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당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사과를 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 저는 그게 위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유족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강제 조문을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가 하면 이후로는 연락조차 없다는 얘기도 꺼냅니다. 때려보는 거 진짜 저도 봤고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서 40분간 유족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SNS를 통해서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는 입장입니다. 문 후보의 조문 이후 유족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사고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대학 시절 돼지 흥분제로 성폭력 범죄를 모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들은 이야기를 적었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논란은 일파만파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12년 전 펴낸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답니다. 돼지 흥분제 이야기라는 소제목 속에는 하숙집 룸메이트가 짝사랑하는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며 흥분제를 구해달라고 했고 국리 끝에 구해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흥분제를 생맥주에 타 여학생에게 먹이는 데 성공해 여관까지 데리고 갔지만 여학생이 강하게 거부해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사실상 성폭력 범죄를 모의했고 실제 행동에 옮긴 사실을 책에 적어놓은 셈입니다. 홍 후보는 들은 이야기를 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자기들끼리 그래 해가지고 한 것을 갔다 와서 그 이튿날 들은 이야기를 기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관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말이 됩니까? 대학교 1학년 대학생을 상대로 약물을 몰래 먹인 성폭력의 공범임이 드러난 이상
우리 대학 사회의 학생들은 절대로 홍준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 후보 캠프에서 진화에 나섰지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지금이랑은 좀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상황에서 혈기방장한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너그럽게 국민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45년 전 혈기왕성한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 후보 자격과는 무관하다는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은 국민들을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MBN 뉴스 최용입니다. 이번 주말 선관위는 각 당의 선거 공보물을 제출받습니다.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 후보들의 공보물과 홍보 영상에 어떤 전략을 담았는지 김문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광화문 촛불 집회 당시 사용된 이게 나라냐가 쓰여진 종이컵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가장 큰 지지 기반인 촛불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기존의 공고한 보수층을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화제가 됐던 두 팔을 치켜든 모습의 선거벽보를 천면에 실었습니다. 후보 얼굴을 전면에 내지 않고 대신 초록색 글자만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에 따라 구성해 새로움과 미래를 강조합니다. 기호 4번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을 나타냅니다. 보수 정치 안에서도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젊고 개혁적인 그런 분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기호 5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임을 내세웁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그런데 왜 나라의 주인인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5일까지 각 가정에 공보물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선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쏠렸던 보수층의 표심이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 내용은 강영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유력 보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대구 경북 지역.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6% 지지도로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홍준표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18%포인트나 상승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제로섬 관계에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지지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서 주춤하거나 조금 하락하는 상태에서 홍준표 후보가 조금 기세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50대 이상의 표심도 흔들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안철수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지만 이번 주는 40%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보수 표심은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층은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안희정 충남지사 등을 지지해왔지만 현재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놓고 저울질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선 당일 보수 표심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는 막판까지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던 서울 삼성동 자택이 67억 원에 팔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사흘 전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받으러 자택 밖으로 나옵니다. 이후 하룻밤 사이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자택은 비워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동 자택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이미 팔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자택 앞뒤로 아파트와 학교가 맞닿아 있어 경호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시세인 76억 원보다 10억 가까이 싼 6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을 구매한 홍 회장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중가보다는 10%에서 10% 싸다고 그래서 그냥 한 겁니다. 보니까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 경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사를 시작할 때까지 경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바뀌었지만 경찰 경비 인력은 계속 남아 경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택 매각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반기는 기색입니다. 평화지로 그럼 여기가 다 얼마나 시끄러웠어 그동안. 지지자와 경찰, 취재진이 뒤엉켜 혼란을 빚었던 자택 일대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삼성동 자택을 판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주택인데 이삿짐은 이달 말쯤 옮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큰 길에서 100m가량 언덕을 따라 올라가자 골목 끝쪽에 노란색 벽의 단독주택이 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안골마을에 위치한 이 집은 대지 면적 122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이뤄졌습니다. 지어진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비교적 깔끔한 모습입니다. 내곡동은 서울 끝자락에 위치해 한적한 편이고 은퇴한 뒤 노후를 보내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입한 새 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들였던 내곡동 사저부지와는 400m 떨어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이르면 다음 주말쯤 이곳 내곡동의 새 집으로 짐을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 집을 28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삼성동 집을 67억 원에 팔았기 때문에 40억 원가량이 수중에 남는 셈입니다. 디자이너 이모 씨의 명의로 돼 있던 내곡동 집은 이 씨의 딸인 연예인 신모 씨가 최근까지 살았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행락철을 맞아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위생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자외선 살균기에 넣어둔 휴게소 물컵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입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자외선 살균기에서 컵을 꺼내 물을 마십니다. 밥 먹고 물 먹을 때 물컵이 당연히 소독기에 들어있으니까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어요. 그런데 살균기에 넣어둔 컵을 확인했더니 씻은 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온갖 이물질도 발견됩니다. 입이 닿는 부분 등 안쪽을 아예 닦지 않은 컵도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가 안쪽에 딱지가 그렇게 그런 거 문질러야 되는데. 휴게소 물컵을 수거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컵을 자외선 살균기에서 소독했다지만 휴게소 5곳 중 2곳의 물컵에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었다면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컵을 계속해서 씻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식중독 등이 우려되므로 컵은 세척 후 물기를 빼고 매년 4차례 도로공사의 위생점검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휴게소에 미리 점검 날짜를 알려주다 보니 하나 만화인 겁니다. 점검하는 항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기 점검할 때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알려주는 거고. 하루에도 수천 명이 거쳐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가장 기본적인 물컵조차 위생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한의사도 아니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를 넣어서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에는 환각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들이 대거 사용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건강원의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비만에 효과가 있다는 다이어트 한약이 가득합니다. 모두 52살 최모 씨가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들입니다. 최 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빼빼목과 마항을 섞어 이렇게 한약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만 차 다 나오잖아요. 요즘 동의보감 보고 찾습니까? 계속 먹어보고 마누라도 먹어보고. 하지만 마황은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과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고
빼빼목 역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이 약을 먹고 나니까. 최 씨가 대담하게 가맹점까지 모집하는 바람에 시중에 유통된 불법 한약은 모두 13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고객 중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좋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레시피죠. 비방을 전수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씩을 받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서울의 한 국립병원에서 피부 전염병인 오미 2달여 동안 2차례나 퍼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970에서 80년대에나 발생했던 대표적인 후진국병인 오미, 어처구니 없게도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종합병원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이종호 기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진료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서울의 국립중앙보훈병원. 이 병원에서 피부 전염병인 옴이 처음 발생한 건 지난 2월 중순입니다. 병원 재활센터 한 병실에 옴 환자가 오면서 발생했는데 모낭염 환자로 오인해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겁니다. 이 사이 옴은 해당 병실 다른 환자 1명에게 전염됐습니다. 뒤늦게 병원 측이 병실을 소독하고 환자를 치료했지만 이번에는 환자와 신체 접촉이 잦은 침대 이송 요원과 공익 근무 요원 등 3명에게 다시 옴이 옮았습니다. 병원 측은 최초 환자의 옴이 발견하기 어려운 유형이었다고 말합니다. 피부과에서 이제 현미경을 보면 옴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 비전형 옴은 그런 증상이 그렇지가 않대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병원 측에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도 해명이지만 옴 발생 사실을 외래 환자들에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후 대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 우리는 모르는데. 병원에서 따로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 거? 네, 그런 걸 못 들었는데. 국립보훈병원의 후진국적 위생관리 실태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그제 발생했던 농협 총기 강도 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추적이 쉬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등 치밀한 범행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 등산복을 입은 남성이 사제 권총을 직원에게 겨눈 채 검은색 자루를 던집니다. 4분 만에 1,500여만 원을 들고 나온 이 남성은 농협 밖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경찰이 농협 총기 사건의 범인을 공개 수배한 가운데 범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양손에 장갑을 껴 지문 한 점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금고 문 2군데 정도 아마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저희들 유전자 시료를 일단 채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자동차 대신 번호판이 없는 자전거로 추적을 피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도주에 자전거를 이용한 이유는 이처럼 인적이 드문 데다 여러 경로로 달아날 수 있는 농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농협을 여러 번 찾아 답사했을 것으로 보고 CCTV를 분석해 신체 조건이 비슷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훈계를 한 후 또 악수까지 청했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분수를 모르는 30대 강도는 편의점에서 훔친 돈으로 양주를 사 마시고 게임을 하다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35살 장모 씨가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계산대 앞에 멈춰선 장 씨. 아르바이트생을 부르더니 수건으로 감싸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보입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겁먹은 아르바이트생이 현금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장 씨는 강도질에 성공했지만 달아나기는커녕 족합벌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니도 나중에 되면은 힘들 거다. 그리고 나중에 나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요. 일장 연설을 마친 장 씨는 인생 잘 살라는 덕담을 마지막으로 악수까지 건넵니다. 그렇게 유유히 사라진 장 씨는 알고 보니 철딱선이 없는 백수였습니다. 피의자는 무직자로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자
유흥비만을 위해서 강도 행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 씨는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범행 6시간 만에 붙잡혀 철창행 시세가 되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두꺼비를 황소개구리로 착각해서 요리해 먹은 50대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두꺼비는 개구리와 모양새가 비슷해서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독성이 강한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인 57살 김모 씨와 지인 2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인 건 지난달 9일. 이틀 전 인근 저수지에서 잡은 황소개구리 5마리를 매운탕으로 끓여 먹은 게 문제였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식용 황소개구리인 줄만 알았는데 3마리가 물두꺼비였던 겁니다. 무 넣고 파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못 봤는데 먹고 나서 그런 일이. 이곳에서 식사를 마친 김 씨는 구토 증상이 심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인들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식당에서 요리를 하다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두꺼비 독성이 검출됐습니다. 물두꺼비는 언뜻 보면 생김새가 개구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꺼비는 피부에서 부포탈린이라는 독성을 분비하는데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두꺼비독 중독 초기엔 경련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미주신경과 심근에 작용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에서 두꺼비와 개구리가 헷갈릴 때는 잡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 계속 알몸으로 나타나는 여성 때문에 교회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말고는 마땅히 제지할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막상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나도 참자 그래서. 발을 쿵쿵 구르며 연단에서 한참 동안 난동을 피우는 최 씨를 내쫓으려 하지만 완강하게 버팁니다. 최 씨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나타나더니 최근에는 하루에도 2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교회적인 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갖고 그런 거 처벌을 한다든가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솔직히 대안 없죠. 최 씨는 언제든 다시 교회에 찾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계속 이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계속 갈 거예요. 저는 계속 가요. 낯뜨거운 알몸 난동에 교회 측과 경찰 모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에 힘입어 강원도 속초와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바다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들은 웃돈이 1억 원에 달하는데도 매물이 없어 못 산다고 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고 29층으로 지어지는데 동해가 한눈에 들어와 지역 주민은 물론 투자자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 바다가 보이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엔 웃돈만 1억 원이 붙었지만 매물이 없습니다. 근데 물건이 없어요. 내놓지를 않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초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2년 만에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으로 3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호텔들도 특수를 만났습니다. 경포해수욕장 앞에 들어서는 이 호텔은 530여 객실이 일찌감치 분양이 끝났고 올림픽을 앞두고 벌써부터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예약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전 세계 미디어, 기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운태자를 중심으로 비싼 제주도 대신 강원도 바닷가에 세컨하우스를 장만하려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동해안이 바로 1시간대로 다가오는 이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세컨드 주택 선호라든가 휴양지로서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은 동해안 도시들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면서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MB뉴스 신웅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인데요.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부터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하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5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금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병원에 가니까 진단서 또 떼는 비용을 또 줘야 되고, 그럼 하루 반나절 이제 시간을 내서 가야 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치고는 좀 많이 불편하죠. 근데 고객 플라자는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모아서 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지금까지는 병원에 직접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찾아가야 하는 까닭에 적은 치료비나 약값은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진단서와 영수증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병원 치료만 받으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의료증빙을 따로 뗄 필요도 없이, 그리고 설계사를 만날 필요도 없이 정부는 오는 12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되 진단서 유출 등 문제점이 없으면 모든 보험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용의자와 경찰 1명이 사망했습니다. 혼전 양상의 프랑스 대선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4시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파리 심장부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범인이 자동소총을 꺼내 정차해 있던 경찰차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관 1명이 숨졌고 다른 경찰관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대응 사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J'ai vu quelqu'un tirer sur les policiers et la police ils ont riposté, ils l'ont abattu, il est tombé par terre et voilà les renforts arrivent et 총격 직후 IS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며 용의자가 벨기에 국적의 아부 유시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불과 이틀을 앞둔 대선에서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후보 간 지지율은 마크롱 전 장관과 르펜 국민전선 대표가 선두권에 있으며 피용 전 총리와 멜랑숑 좌파당 대표가 1, 2위와 큰 차이 없이 뒤를 이으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가 실업 문제에서 안보나 테러로 옮겨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 테러리스트를 추방하기 위해 이민자 수를 통제하겠다고 공약한 극우 성향의 르펜 후보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오바마와의 통화 영상을 공개한 중도좌파 성향의 마크롱 후보의 야심찬 선거 전략은 테러에 묻혔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총격 전 당시 진행되고 있던 TV 토론회는 테러 소식이 전해지자 잠시 중단되고 사회자가 관련 뉴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요즘 지방 곳곳 축제 현장으로 봄꽃 구경 많이들 가실 텐데요. 나들이 객들이 다녀간 아름다운 봄꽃 축제 현장의 뒷모습은 버려진 양심을 보는 듯해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채꽃 축제가 끝난 강변공원입니다. 사진을 찍으러 들어간 자리마다 꽃들이 짓밟혀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벤치마다 먹다 버린 쓰레기가 쌓여 있고 두고 간 봉지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한 해 150만 명 가까이 찾는다는 담양의 중록원입니다. 대나무 숲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려는 순간 대나무에 새겨진 낙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연인들의 사랑 고백부터 방문 인증을 하려는 듯 이름과 날짜를 큼지막하게 새기기까지.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이처럼 대나무밭 깊숙한 곳까지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를 찔러 듣기 내 마음도 약간 좀 아픕니다. 껍질이 새로 나지 않은 대나무는 뽑을 때까지 낙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그 좋은 대나무에다 낙서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일본에서 광화에 들어와가지고
욕을 많이 하고 하더라고.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다는 제주식물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귀한 아열대 식물 줄기는 키높이만큼 낙서로 도배됐고 선인장도 생채기가 났습니다. 일부 봄나들이객들의 버려진 양심이 유명 관광지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바로 옆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던 한 단체가 어제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거친 몸싸움이 오가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결국 흉상 설치는 무산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천으로 덮어 씌운 의자를 들고 와 소녀상 앞에 선 두 남성.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뭔가를 읽으려 하자 곧바로 제지당합니다. 거친 몸싸움 끝에 의자를 덮은 천이 찢어지고 안에 있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바닥만한 흉상이 드러납니다. 소녀상 바로 옆에 두 전직 대통령의 흉상을 설치하러 왔다 소녀상 지지단체와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일본이 좋으면 일본 가서 살아! 흉상 설치에 나선 진실국민단체의 대표는 36살 최모 씨. 앞서 소녀상 주변에 쓰레기를 갖다 놓고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선전물을 붙여온 장본인입니다. 대통령 흉상을 철거하려면 소녀상도 철거하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한쪽의 동상만을 지켜준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 동상은 쓰레기 취급하면 치우겠다고 합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양측의 충돌은 최 씨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들이 들고 온 의자와 흉상 하나는 구청에서 압수해 갔습니다.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지만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려는 승객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가방에서 지갑을 훔친 70대 소매치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뒷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잠시 후 70대 남성 2명이 여성을 에워싸며 주변을 살핍니다. 한 남성이 망을 보는 동안 또 다른 남성은 빠른 손놀림으로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 유유히 사라집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얼굴을 가리고 교통카드는 한 번에 여러 차례 사용하지 않고 카드 여러 개를 번갈아 썼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을 통해 잠복 근무에 나선 경찰에 이들은 꼬리가 잡혔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쉬는 날이었어요. 저희 형사의 감 그런 거 있잖아요. 쉬는 날 가서 그 지점에서 잠복을 하다가 우연찮게 거기서 발견이 된 거죠.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마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소매치기 사범들이 버스 하차시나 혼잡한 곳에서 소지품을 노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방송 TV 토론회가 있고 난 이후에 조금 지지율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양강 구도가 흔들리는 걸로 봐야 될지 오차범위 밖으로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흔히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 분석할 때 누누이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추이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 둘째 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37%를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41, 안철수 후보가 30 정도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볼 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추이 하나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추이라고 하면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한 7% 수준에서 11%, 10%대까지 지금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 이 두 가지 현상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안철수 후보를 놓고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서 보수와 진보 쪽 양쪽 지지세를 같이 이제 걸쳐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뭐 급상승하거나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보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측면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각 지지층이 이 정도 대선을 한 12여일, 20일 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른바 집 나간 집토끼들의 향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향수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각 후보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 어디인가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측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양쪽 지지세를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가 변하고 있고 이른바 집토끼들이 향수 현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각 후보들의 전략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짜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문재인 후보로서는 확고한 자기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처럼 급격한 변화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이를테면 연합 지지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제 문제는 본래 안철수 지지 세력이 아니던 후보들, 유권자들이 이제 이를테면 여권을 지지했던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표 방지 심리랄까 혹은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경계 심리랄까 이런 걸로 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렸었는데 이제 뭐 토론에도 이제 거듭되고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철수 후보가 과연 내가 지지해도 될 후보냐 이런 또 말하자면 이제 막연한 어떤 의구심 같은 것도 생기고 또 이쪽 그러니까 구 여권 후보들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사표 방지 의식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지해야 될 후보를 우리가 너무 이제 무시하고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찍어주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심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흔들리는 심리인데 이런 심리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이제 지금 일단 조정기 들어갔는데 이 조정기라는 것이 지금 조정기냐 아니면 이게 이제 이런 상태로 굳어지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또 세밀하게 분석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지 또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이런 지지 세력이 또 이제 선거 임박하면서 다시 사표 방지 여기에 대한 이제 의식이 다시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현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완전 추세적으로 보면 완전히 하락세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 교수님은 안 후보의 조정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분명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뭐 2, 3% 정도 차이까지 이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안 후보가 약진하는 그런 흐름도 보였지만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을 본다면 10% 가까이 다시 말해서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고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현상을 해석한다면 역시 지지층 결집 아닌가.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결집하면서 최근에 검증 국면, TV 토론 국면에서 우리 후보를 지지하자. 진보층은 이렇게 집결하고 있고요. 결집하는 양상이고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지지율이 높은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아주 고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2, 3%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보수의 이 주역은 누구냐라는 판단을 지금 보수층이 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에게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 두 자릿수로 지금 올라가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막판에 이제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속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TV 토론이 지금 몇 차례가 남아있고요. 스탠딩 토론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검증의 국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에 대한 검증도 굉장히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샤이 보수, 다시 말해서 과연 안철수가 우리 보수를 지켜줄 후보인가라는 샤이 보수층의 투표와 요즘은 샤이 안철수층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층에서도 반문 정서가 아직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보층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직접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 샤이 안철수층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전략적 투표가 과연 이번 주 토론회와 검증 국면에서 어느 정도로 고정화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최근에 이 유권자들이 각 지역별로 PK 지역도 그렇고 충청권도 그렇고 상당한 전략적 투표의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번 주에 나타나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는 TV 토론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검증 국면이 지금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지지 후보를 지켜야 된다는 심정과 또 후보에 대해서 싫어지는 그 마음, 이것들이 어떻게 결집이 될 건가. 네. 그래서 남은 다음 주 초에 이루어지는 TV 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 추이를 읽을 때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어디인가, 이 지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지지율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 이 점일 것 같은데요.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어디인가, 이게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제가 생각컨대 이 주종 논란을 거치면서 확실히 중도 보수화 경향을 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야권 성향의 지지층 그리고 진보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어떤 그 위기 상황을 평화 체제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DJ가 추진해왔던 햇볕 정책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야권의 지지층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주종 논란을 거치면서 그 지지층에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야권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중도와 보수를 지향하고 있으면 중도 보수의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중도 보수의 지지층이, 특히 보수층의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에서 거리감을 두고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점이고요. 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지지층을 어디로 설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지율에서. 예. 그리고 둘째,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오히려 키를 홍준표 후보가 쥐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로 대변되는 보수층이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보수층으로 좀 더 결집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현상으로만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여러 논란을 거치면서 과연 보수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그 보수에 실망한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로 가는가,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적 투표 가능성과 사표 방지 심리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갈 경우에는 이 지지율이 그대로 굳어져서 갈 경우에는 보수층에서 봤을 때 어차피 이 보수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럼 차라리 안철수 후보를 찍자고 해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아닌가,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앞으로 관찰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V 토론에서 나왔던 이 이른바 주종 논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 이슈가 지금 후보들 간에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네. 특히 송민순 문건 이른바 이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기권 결정한 날짜가 언제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논란으로 더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일 날 결정했다고 이제 그동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해왔는데, 만약에 예. 16일 날 결정을 했다면 20일 날 북한에서 왔다는 이제 송민순 예.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시했던 거기에서 만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일 날 북한 측에서 그게 전통문에 대한 답변이 왔다. 예. 그게 지금 여기에 따라서 2007년 11월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결의안 투표할 때 기권을 했던 거다. 20일 날 왔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 저한테 만약에 16일 날 이미 결정이 됐던 거라면, 기권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면 북한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그 위협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송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되는데, 문제는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의 그 주장이나 네. 또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이나 지금 확실하게 이것을 확인할 만한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뭐냐면, 그래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우리한테는 자료가 분명히 있다. 네. 그다음에 우리한테 분명히 자료가 있고 보낸 전통문을 확인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왜냐면 선거에 임박했으니까 어느 측에서도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대로 이걸 말해줄 입장이 아니니까 전부 살이잖아요. 스스로 몸을. 네. 이렇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은 결국은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그 진위가 그때라도 밝혀지면 오히려 다행일 정도로 아마 그 이전에는 안 밝혀질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논란.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은 문재인 후보 측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 건 사실이죠. 네. 송민순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정직성의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대선 후보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이게 북풍이다, 뭐 제2의 북풍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문재인 후보에게는 지금 이것이 과연 정말로 국민들이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도덕성이 있고 정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송민순 장관이 이제 주장에 따르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이런 문건 공개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 또 다른 북풍 공작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서로의 입장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송민순 전 장관이 그동안 뭐 외교관으로 보여줬던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라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본인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책에 썼던 얘기가 거짓이라는 그 입장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논란이 과연 이 본질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문재인 후보가 북한을 바라보는 대북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실 그런 부분의 검증의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검증이 도리어 이제 후보의 정직함으로 사안이 지금 번져 있는 이 상태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저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논란이 문재인 후보한테 또 사실은 불리한 요소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거에서는. 왜냐하면 도리어 여기에 대해서 지지층이 더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다자 국면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한다면 지금 선거 막바지까지 가더라도 이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향후에 후보의 도덕성 그리고 만일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도덕성의 논란이 된다면 정직성의 논란이 된다면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실은 사실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입장의 차이를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와 송민순 장관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비서실장 죄송합니다. 또 한 분은 당시에 이제 외교를 담당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사람이 만나서 당시 상황을 복귀해보고 정리를 하면 될 텐데 서로 정치적인 공세 차원으로 이렇게 머물고 있다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도 진실이 밝혀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선거가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 문제가 사실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이어서 좀 보수 진영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돼지 발정제 논란이 앞서 저희도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홍준표 후보 측의 그러니까 대응하면서 나왔던 말들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뭐 2004년도에 아마 17대 국회의원 그때 아마 그걸 선거를 대비해서 냈던 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썼잖아요. 써놓고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명을 그건 내 이야기 아니다. 그럼 애꿎은 M1 그 S대학만 지금 계속 공격한 셈이 돼버리고 자기는 이거 자기는 아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을 더 궁제 몰아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이미 그것이 뭐 자신이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을 자기는 안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내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지금 설득력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예 홍준표 후보로서는 정말 미안하다. 그때 정말 나중에 정준길 대변인과 누가 이야기했대요. 그때 젊어가지고 혈기왕성할 때 그랬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 없습니다든지 충분히 반성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국민으로서 듣고 싶은 이야기일 텐데 지금 와서 자꾸 남한테 떼넘기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때 홍준표 의원의 홍준표 후보의 그때 나이가 50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책을 쓸 때요. 54년생이니까 2004년이면 나이 만 50이 되는 분이 그것도 검사를 거친 분이 그걸 내가 쓰는 이 이야기의 성격이 어떤 거라는 거 충분히 알았을 텐데 적어도 그 점에서도 보면 주의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도덕성이 부족하든지 그런 걸 스스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라도 잃어버린 도덕성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국민한테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권자들로서는 훨씬 오히려 귀에 더 잘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해명하시는 것은 오히려 자꾸 더 군색해 보이고
그래서 신뢰성은 더 떨어질 거고 아마 이것이 앞으로 대선 판도에 있어서 이 홍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이 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해명하는 과정이 논란을 더 키운 셈이 됐습니다. 네, 제가 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197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1972년도에 있었던 일을 만약에 누구의 주장으로 이게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전언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스스로 썼던 책 안에 이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법조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때 일들은 그냥 철없던 시절의 얘기였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까지 차이가 안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진공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 당시의 일에 대해서 그냥 철없던 시절의 얘기였다라고 인정하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였거든요. 본인이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들은 이야기를 썼던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냈었을 당시에 정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책을 썼을 때 그럼 거짓말을 썼던가 아니면 지금 거짓 해명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딜레마에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 당시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될 거를 이걸 인정해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이거 좀 뭔가 잘못하거나 지지율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냥 그걸 막 덮고 넘어가 버리려고 하니까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만은 분명하겠죠. 문재인 후보는 사실은 안보관의 문제지만 이것은 범죄 사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 같이 모의하고 조력을 했던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고 인간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듯이 썼던 자서전에 나온 내용을 마치 들은 얘기다라고 지금 해명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설득이 될 것인가. 저는 아까 이준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뭐 설거지 논란이든가 여성 이 평의 발언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처럼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는 훨씬 낫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구설수 논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잘못보다도 그 과정에서 정말 진실한 거 아닌가. 과거 뭐 닉슨의 워터게이트도 결국은 나중에 해명하고 거짓말한 것이 더 커진 거고요. 박 전 대통령도 권력농단에 이어서 국민들에게 모든 사안을 다 부인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홍 후보도 정말 이것은 사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하면 인간의 도덕성의 측면까지도 의심을 받게 되면 홍 후보는 자칫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아예 재기가 불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실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번 사실 TV 토론 때도 이 홍준표 후보의 설거지 발언이 좀 논란이 돼가지고 심상정 후보가 결국에 사과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음 토론 때도 또 한번 이런 발언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안철수 후보 얘기도 좀 해보죠. 여전히 뭐 보수와 진보 또 호남과 영남 뭐 사이에서 쟁점마다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속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로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진보라는 이를테면 진보로 고정된 표는 문재인 후보 몫이 돼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진보 중에도 좀 온건 진보 이런 이제 중도 진보 뭐 이 정도의 선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표고 그동안에도 사실 그런 표를 굉장히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온건 보수표까지 얻음으로써 사실은 양강 구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유권자로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왔거든요. 과연 내가 어느 쪽을 투표하는 것이 옳으냐. 전략적 투표, 뭐 이를테면 사표 방지 심의에 따른 투표 이게 옳으냐 아니면 나의 보수 정체성을 계속 지켜가느냐. 뭐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완전히 문재인 후보처럼 완전히 진보적인 그 입장을 분명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진보, 중도, 보수, 그다음에 중도 이런 이제 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연합적인 그런 이제 유권자 연합 이런 표를 얻어서 이제 당선돼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적인 구도로서는 여전히 TK 대 영남 대 호남의 그런 옛날의 구도가 완전히 깨트려진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진보 보수도 말하자면
온건 진보가 그렇다고 온건 보수하고 같이 합친다 할 때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안철수 후보로서는 정말 자신의 스탠스를 어디다 둬야 할지 지금 고민인데 그렇지만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또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자신 있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중도 그다음에 온건 진보, 온건 보수까지 아우르는 국민을 완전히 통합시키고 화합시키고 화해시키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토론에서 보면 어딘가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 자꾸 한 발 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이 저분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찍어줄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토론회 때는 어느 쪽에 더 기울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지금 입장을 더 분명한 어조로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 점에서도 의문이 드는 게요. 지금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문재인 후보가 바로 그 부분을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이게 안철수의 집은 어디인가 이건 묻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집은 과연 어디다가 지어졌어야 하는 것이고 과연 집이 터를 잡고 있는 그 땅은 또 어디인가 이런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국민의당과 안철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 공방에 막 너무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존재처럼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냐 우냐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이고 양극단이 서로 싸우는 이런 대립구도에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색깔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구태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서 적절하게 균형점을 잡아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정책적인 전략은 실사구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내세운 것들은 뭐 안보는 보수 그리고 경제는 진보 이런 식의 어떤 그 중간에서 양쪽을 걸치고 있는 이런 전략들을 취해왔는데 선거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 스탠스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페이스를. 그러니까 지금 주적 논란을 벌였을 때 안철수 후보는 주적 논란에 뛰어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철수의 땅이 어디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분명히 발견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거를 유권자들한테 헷갈리게 만든 게 안철수 지지율이 빠지는 하나의 현상이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과 영남은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한 주간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맑고 따뜻해서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광주가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편 강원 남부와 영남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황사가 물러나면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남은 오전 한때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곳곳에 엷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호남의 하늘빛은 맑겠지만 영남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약간 높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하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